고대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단순한 생명의 원천을 넘어 위대한 문명의 핏줄로 흐르는 세상 말입니다. 지평선 위로 거대한 피라미드가 솟아오르며 태양빛을 반사하는 빛나는 돌은 마치 신들이 직접 건축을 묘한 듯 합니다. 바빌론에서는 놀라운 다층 테라스 위로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우스의 석상이 너무나도 장엄하여 그 미소가 시간 자체를 생동하게 하는 듯 합니다. 이 세상은 신비, 열망,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인간 정신의 불멸에 대한 야망, 천재성, 그리고 믿음의 구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라, 우리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목록은 인간의 굴복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을 극복하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정확히 7가지 불가사의를 모으는 생각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목록의 뿌리는 세상 만물을 분류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철학자, 여행자, 과학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헤로도토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당대 위대한 창조물들을 처음으로 묘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사서였던 키레네의 칼리마코스의 노력을 통해 조금 더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왜 하필 7가지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불가사의들은 문명이 건축, 공학, 예술에서 전례 없는 정점에 도달했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통치자, 그리고 그리스의 참주들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건물을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라미드는 수백만 명이 숭배했던 신성한 위엄의 구현체였습니다. 그들 주변의 세상은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귀중한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 행렬, 거친 바다를 정복하는 선원들을 상상해 보세요. 로도스의 거상, 꿈과 불명의 명예를 향한 열망에 이끌린 인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7대 불가사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위다. 그것들은 그 시대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꿈이 세기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이 장엄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누가, 왜 그것들을 창조했으며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7대 불가사의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사막의 모래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오늘날까지도 그 장엄함으로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솟아 있습니다. 바로 쿠푸왕, 케옵스의 대피라미드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약 2560년 쿠푸왕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높이 약 147m에 달하는 이 건축물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꼭대기 외장 석재 일부가 사라져 약간 낮아졌지만 고대 이집트 문명의 천재성과 야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축 과정은 진정한 수수께끼입니다.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약 230만 개의 석재 블럭이 필요했으며 총 무게는 6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각 블록은 크기에 따라 2.5톤에서 80톤까지 나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학자들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젖은 모래 위를 미끄러지는 썰매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석재 블럭을 건축 현장으로 직접 운반하기 위해 특별한 수로와 플랫폼을 건설했습니다. 피라미드는 태양빛을 반사하여 사막의 눈부신 등대가 되도록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 블록으로 외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장재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지만 한때 피라미드를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기술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일부에서는 피라미드가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직선 경사로를 사용해 블럭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선형 경사로 또는 복잡한 지렛대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든 이는 오늘날까지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쿠프 왕은 자신을 땅과 하늘 사이의 신성한 중개자로 여겼고 피라미드는 그의 무덤이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조각된 중앙 매장실은 피라미드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복잡한 통로 시스템과 거대한 석재 마개로 보호되어 무덤을 도굴꾼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창조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습니다. 최근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오랫동안 노예로 여겨졌던 많은 노동자들이 숙련된 장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쿠프 왕 대피라미드 건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대 기술 없이 어떻게 그토록 장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그들의 놀라운 기술적 업적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라미드의 설계 정확성은 경이롭습니다. 그 측면들은 거의 완벽하게 사방에 맞춰져 있으며 기초는 최소한의 높이 차이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장인들은 물을 이용한 정렬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탁월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건설에는 정확한 계산과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블럭을 올리는 경사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숙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능한 기술 중 하나는 경사각을 줄이고 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던 나선형 경사로였습니다. 경사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 중 무거운 석재 블록을 높이 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경사진 구조물입니다. 돌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긴 완만한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돌 블록을 썰매 위에 놓고 썰매가 더 쉽게 미끄러지도록 경사로 표면에서 작업자들이 끌었습니다. 그 아래의 모래는 젖게 되었고 이는 작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라미드가 높아짐에 따라 경사로는 연장되거나 새로운 경사로가 만들어져 블록을 계속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경사로는 피라미드의 한 면으로 이어지는 직선형이거나 피라미드를 감싸는 나선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사로는 너무 가파른 경사를 만들지 않고 돌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블록이 올바른 높이에 도달하면 피라미드 구조물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집약적이었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인들이 현대적인 크레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해결책은 140m 이상 높이로 거대한 블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강암 작업은 별도의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이 단단하고 무거운 돌들은 멀리서 운반되어 구리 도구, 모래, 물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매끄럽게 가공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 집약적이었지만 피라미드 내부 공간의 마감재 품질을 보장한 것은 바로 이 기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또한 매장실 위에 하중 분산실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거운 석재 블럭층의 압력을 재분배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그들의 물리 및 건물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는 그 규모와 공학적 성취로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은 수많은 신화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풀고 고대 문명의 위대함에 닿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반영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신화 중 하나는 쿠푸 왕의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력을 가진 장치라는 가정입니다. 이 이론의 일부 지지자들은 피라미드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으며 그 형태와 사방에 대한 방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 비율에서는 자연과 건축에서 발견되는 수학적 조화인 소위 황금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연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낳습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왜 피라미드 내부의 대부분의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그림이나 부조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부 방에서는 신도, 사후 세계의 장면도, 파라오에게 바치는 기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식 요소의 부재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피라미드는 특별한 의식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내부 장식이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과 관련된 신화도 있습니다. 일부 가설은 그것이 외계 문명 대표에 의해 지어졌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지지자들은 블록의 놀라운 결합 정확성, 돌의 무게, 운송의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피라미드에 신비주의와 흥미를 더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엔지니어 플린더스 패트리는 매장실 위에 몇 개의 하중 분산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아마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돌의 무게를 재분배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뮤온 스캐닝과 같은 현대 기술은 새로운 공백을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는 대갤러리 위에 위치한 거대한 방입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그 목적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하중 분산실이었는지, 비밀 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쿠푸 왕의 보물과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파라오가 금, 보석, 희귀 유물 등 엄청난 부와 함께 묻혔다고 여겨졌습니다. 도굴꾼들이 피라미드를 고대 시대에 이미 약탈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재산을 숨긴 비밀방을 아직 찾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천문학의 연관성은 또 다른 큰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자의 새 거대한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띠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천문학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피라미드 내부의 환기구는 별, 예를 들어 시리우스와 알데바란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방향이 잡혀 있어 하늘과의 연결감을 강화합니다. 피라미드의 많은 수수께끼는 쿠푸 왕의 개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피라미드를 짓게 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백성들에게 이 장엄한 기념물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준 현명한 지도자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전설 중 하나는 대피라미드가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안에 고대 문명의 잃어버린 지식을 밝혀낼 텍스트나 유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가장 위대한 건축적 성취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풀려는 인간의 열망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이며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됩니다. 쿠프 왕 대피라미드의 위대함과 수수께끼에 이어 우리는 고대 바빌론의 모래 속에서 솟아올랐다는 녹색 오아시스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동합니다. 바빌론 공중정원, 7대 불가사의 중 두 번째,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에 대한 인간의 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을까요? 공중정원은 장대한 구조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꽃, 나무, 덤불로 뒤덮인 계단식 테라스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기원전 6세기에 나부코돈도로 2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정원은 궁전을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킨 왕의 힘을 상징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것은 나부코돈도로 시대의 기록에 정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대의 연대기, 특히 쇠기 문자판에는 궁전, 사원, 운하 건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기적의 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원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스트라본과 디오도로스 시켈리오테스 같은 고대 작가들의 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구전되는 전설이나 초기 기록에 잘못된 해석에 근거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물은 아르키메데스의 나선형, 즉 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장치를 사용하여 상층부 테라스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식물로 가득 찬 거대한 테라스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했으므로 수압공학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 그러한 장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적인 가설은 정원을 바빌론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네베로 옮기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정원의 창조자가 공학적 업적으로 유명했던 아시리아 왕 센나케리브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니네베에서는 실제로 관계에 사용될 수 있었던 복잡한 운하 및 수도교 시스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바빌론에 대한 전통적인 전설보다 니네베에 대한 버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세미라미스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출처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누구를 기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세미라미스의 이름은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힘, 아름다움, 지혜를 상징하지만 그녀의 존재에 대한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전설적인 여왕과 연결하기 위해 나중에 정원에 붙여졌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세미라미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인물은 신화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대에서 가장 놀라운 여성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미라미스 또는 아시리아에서 그녀를 불렀던 샤미람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9세기에 통치했던 아시리아 왕 샴시 아다드 5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통치하며 아들 아다드 니랄이 3세를 위한 섭정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여성이 정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던 시대에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건조한 사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디오도로스 시켈리오테스와 헤로도토스와 같은 그리스와 로마 역사가들은 세미라미스를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묘사에서 그녀는 현명하고 강력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그녀의 업적은 전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빌론 건립, 성벽, 서원, 궁전 건설과 관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가 된 공중정원을 영감을 주거나 심지어 창조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제국의 정계를 확장한 숙련된 장군으로도 묘사되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인도 정복을 시도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후퇴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녀의 지혜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강한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기원에 대한 전설도 그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갓난아기를 운명에 맡긴 여신 데르케토스의 딸이었습니다. 소녀는 목동에게 발견되었고 이후 왕에게 발견되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신화적인 줄거리는 아마도 그녀의 신성한 기원과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나중에 추가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기록에 묘사된 그녀의 많은 업적은 역사적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녀의 실제 역할이 더 겸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섭정으로서 그녀는 불안정한 시기에 국가를 통치하고 아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여성의 힘과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다양한 영향력 있는 여성과 통치자들의 특징을 흡수한 집단적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이었고 아름다움, 지혜, 권능의 의인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과장되었지만 전설이 현실을 능가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고대 작가들의 기록에 보존된 정원 묘사는 연구자들과 예술가들에게 그 이미지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기록과 고대 공학 지식에 기반한 복원 작업은 이 녹색 오아시스가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다층적인 구조물을 상상해 보세요. 각 테라스는 튼튼한 기둥과 아치로 지지됩니다. 꽃과 나무, 식물들은 위층 테라스에서 내려오는 녹색의 폭포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계단이나 경사진 길로 연결되어 궁전 거주자와 손님들이 울창한 식생 사이를 거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원의 중앙 요소는 아마도 복잡한 급수 시스템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기록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구조물의 꼭대기까지 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묘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르피메데스의 나선형 장치 또는 상층부 테라스로 물을 올리는 일련의 수력 엘리베이터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물은 계단이나 작은 개울을 통해 아래로 흘러 각 층의 식물에 물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원을 자연의 소리로 채웠을 것입니다. 정원은 아마도 귀변 사막 환경과 밝은 대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식생에는 메소포타미아,
즉 아미티스 왕비의 고향과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나무와 꽃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석류, 사이프러스, 대취야자, 자스민, 장미와 같은 식물이 자랐을 것이고, 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공기를 채우는 향기도 더했을 것입니다. 구조물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빌론 건축의 특징인 아스팔트와 구운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지로 함침된 돌과 갈대층은 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테라스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했습니다. 정원은 아마도 뜨거운 태양과 사막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에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질 때 정원은 황금빛 석양으로 채워져 더욱 장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원에는 분수, 조각상, 휴식용 벤치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이 장소를 통치 엘리트들을 위한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은 가설로 남아있지만, 복원 작업은 이 경이로운 오아시스가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웠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미라미스의 공중 정원은 실제로 존재했다면 공학적 숙련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천재성의 조화에 대한 꿈의 구현이었습니다. 공중 정원의 위대함과 수수께끼에 이어 우리는 철학, 예술, 그리고 신들에 대한 깊은 숭배의 나라인 그리스로 이동합니다. 이 문명의 중심부, 신성한 올림피아에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제우스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판테온의 최고신, 천둥노와 번개의 신, 그리고 질서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위대함과 힘의 구현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주 신전이 있던 올림피아는 그리스 폴리스들의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그의 영예를 위해 거행되는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제우스와 관련된 이상인 정신과 육체의 조화라는 이상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피디아스가 기원전 약 435년에 만든 제우스의 조상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의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상의 높이는 약 12m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 중 하나였습니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위엄과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한 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작은 조상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땅과 하늘에 대한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달린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왕좌 자체는 걸작으로 상아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피디아스가 그리스 신화의 장면들을 묘사하여 제우스의 신성한 기원과 혼돈에 대한 그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재료와 섬세한 조각의 조합은 특히 사원의 창문에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빛과 함께 조상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 조상은 숭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이상의 구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성 사이의 조화를 상징하며 예술이 신의 위대함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우스의 장엄한 모습은 경외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힘과 권위를 상기시켰습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은 전 그리스에서 이 걸작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조상은 영감을 주고
헬렌족의 힘과 통합,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신앙, 완벽을 향한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조상 제작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의 믿을 수 없는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거장인 피디아스는 제우스의 신성한 힘에 대한 경외감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단순한 조상을 넘어 만들기 위해 독특한 예술적, 공학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상의 기초는 다른 재료를 고정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나무였습니다.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수 조성물로 처리된 특수 삽입물과 연결부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레임은 상하와 금의 층으로 가려져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자면 특수 조성물로 처리된 상하는 제우스의 피부에 자연스러운 색조와 광채를 부여했습니다. 제우스의 옷에 밝기와 광채를 주기 위해 인간의 피부에 매우 얇은 금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신성한 빛을 상징했으며 그의 갑옷, 샌들, 망토의 각 부분에는 부와 권력의 느낌을 강화하는 작은 장식이 있었습니다. 왕좌 자체에는 피디아스가 신들과 티탄들의 전투 장면을 포함하여 제우스의 승리적인 본질을 강조하는 신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왕좌 자체는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보석으로 상감되었으며 등받이와 팔걸이에는 피디아스가 제우스의 신성한 권위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화 속 영웅들의 조각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독수리와 번개, 제우스 자신의 속성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각 조각은 단순히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우스와 최고 신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조상의 세부 사항은 그 위엄을 강조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제우스의 모습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금과 상하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올림피아에 있는 피디아스의 작업장은 당시 최신 기술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속, 상하, 목재 가공을 담당하는 최고의 장인들이 일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발견된 틀과 도구의 잔해는 조상 제작 과정이 얼마나 노동 집약적이고 정확했는지 증명합니다. 올림피아 제우스 조상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연구자들이 여전히 풀려고 노력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예술의 이 걸작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최고 신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지만 결국 흔적과 전설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제우스의 조상은 올림피아의 신전을 장식했으며 그리스 전역과 지중해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문화적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기 위해 궁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475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제우스 조상을 포함한 많은 건물과 귀중품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화재는 그것의 실종에 대한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조상이 올림피아에 남아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제우스 신전을 주변 건물과 함께 파괴했습니다. 조상이 실제로 원래 위치에 남아 있었다면 신전의 잔해 아래서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고대의 이교도 종교의 상징을 파괴하려 했던 기독교 광신도들의 파괴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의 창조에 사용된 금과 상아는 해체되어 재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그것의 실종에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만들어진 피디아스의 작업장에서의 고고학적 발견은 그 외관과 제작 기술의 일부 세부 사항을 복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조상 자체의 물리적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문화유산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이 장엄한 조각상의 집이었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의 폐허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여행객들의 묘사와 현대 예술가들의 복원 작업을 통해 계속 살아남는 그것의 기억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조상의 실종은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조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추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영감만을 남깁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조상의 위대함과 최고신에 이어 우리는 또 다른 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소아시아 고대 에페소스로 갑니다. 자연, 사냥, 다산의 여신에게 헌정된 이 장엄한 신전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적, 공학적 숙련의 구현체이자 고대 세계의 문화 및 경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주로 그 규모와 위대함 때문에 세계의 불가사의로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지어진 이 신전은 당대 가장 큰 신전이 되었으며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신전의 길이는 115m가 넘었고 너비는 약 55m, 기둥 높이는 20m에 달했습니다. 총 127개의 기둥이 여러 줄로 배열되어 있어 거대한 대리석 숲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단순한 지지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예술 사이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 신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에페소스 사람들과 그리스 세계 전체에게 그것의 중요성은 엄청났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판테온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신 중 하나로 다산, 여성의 보호,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에페소스는 그녀의 신성한 도시로 여겨졌고 신전은 여신이 그녀의 힘과 자비를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아르테미스가 그들의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신전은 그리스 전역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선물을 바치고 여신을 기리기 위해 모이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건설과 유지 관리는 에페소스 통치자들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인들과 여행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상품, 아이디어, 관습을 가져왔습니다. 신전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차로가 되어 국제적인 중심으로서 에페소스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신전의 독특한 위치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습지 위에 지어졌지만 그러한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르테미스와 자연의 연결, 그녀의 땅과 물에 대한 지배를 상징했습니다.
습지는 신전을 파괴적인 지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여겼는데 이는 그것의 신화적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신전은 단순한 세계의 불가사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학적 숙련과 함께 희망, 보호, 번영을 상징했던 여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구현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신성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에 닿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규모가 장대한 것뿐만 아니라 건축 해결책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도 놀라웠습니다. 건축가와 조각가들은 이 신전을 고대 그리스 건축의 완벽함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과 정교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신전은 그리스 판테온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신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 사냥, 다산, 여성의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녀의 출산과 젊은 처녀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받는 여신이었으며 그녀의 자연과의 연결은 야생동물에 둘러싸인 사냥꾼의 이미지로 강조되었습니다. 에페소스에서는 그녀가 특히 다산과 도시의 수호자로 존경받았으며 그녀는 지역의 풍요로움과 번영과 관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숭배의 측면이 신전의 건축과 장식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전은 우아함과 비율로 유명한 이오니아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높이 약 20m의 거대한 기둥은 지붕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가벼움과 조화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총 127개의 기둥이 있었으며 각 기둥은 신화 장면, 패턴,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련된 상징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기둥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장식되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전의 주요 부분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햇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금과 상아와 같은 귀중한 재료가 일부 세부 사항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에페소스의 부와 위엄을 강조했습니다. 벽과 포르티코를 장식한 조각 패널에는 아르테미스, 사냥, 자연과 관련된 신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이 부조는 신전을 장식할 뿐 아니라 모든 방문객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전의 중앙에는 그 자체로 걸작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그녀의 의복에는 동물과 벌, 사슴과 같은 다산의 상징 이미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신과 자연의 연결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수호자로서 그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은 묘사에 따르면 장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신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전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지붕이었습니다. 그것은 테라코타 타일로 덮여 있었고 지붕의 가장자리와 꼭대기에 놓인 아크로테리아와 같은 조각 요소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신화 속 생물과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상징을 묘사했으며 신전에 더욱 장식적인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신전의 위치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그것은 주변 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지어졌습니다. 신전은 습지 토양의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대리석 기초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이 기초 자체는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여신에게 헌정된 땅과 신성한 영역 사이에 상징적인 전환점 역할을 했습니다. 내부 공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방문객의 시선을 아르테미스 여신의 조상으로 유도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빛은 벽의 높은 창문을 통해 신전 안으로 들어와
마치 조상 자체에서 나오는 듯한 신비로운 빛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전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포장되어 있었고 보석으로 상감되어 있어 실내 장식에 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이 고대 건축의 걸작은 여러 차례 파괴되었지만 그때마다 복원되어 건설업자들의 솜씨뿐만 아니라 에페소스 주민들의 여신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했습니다. 최초의 상당한 파괴는 기원전 356년에 신전이 헤로스트라토스에 의해 불타버렸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전을 불태웠습니다. 화재로 건축 요소와 지붕이 파괴되었고 아르테미스 조상도 손상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에페소스 사람들과 그리스 세계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은 저주받았고 그의 언급을 금지함으로써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폐허로 남겨두는 대신 에페소스 사람들은 더 큰 화려함으로 신전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의 후원금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신전은 이전보다 더욱 장엄하고 더욱 정교한 장식과 개선된 구조로 재건되었습니다. 이 복원은 끈기와 믿음의 상징이 되어 문화와 종교가 가장 어려운 역경조차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후에도 신전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3세기에는 에페소스가 고트족의 습격을 받았고 그들은 도시를 약탈하고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전은 더 이상 원래 규모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지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고 아르테미스 숭배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의 잔해는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성 소피아 대성당을 포함한 새로운 건물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종 파괴는 지역을 반복적으로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발생했습니다. 기원 후 6세기에는 한때 세계의 위대한 불가사의 중 하나가 서 있던 장소가 버려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기억은 고대 기록과 전설 속에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19세기에는 고고학자들이 에페소에서 발굴을 시작하여 신전 기초의 잔해와 기둥과 장식의 파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 위대함과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을 복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전이 서 있던 장소는 전 세계 여행자들을 끌어들입니다. 한때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던 장소는 현재 터키, 셀추크, 현대 도시 근처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신전 자체는 폐허만 남아있지만 현대 방문객들은 기초의 흔적, 복원된 몇 개의 기둥, 그리고 한때 장엄했던 건축물을 상기시키는 대리석 블록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대함을 지나 우리는 에게해 연안 에페소스 마을로 이동합니다. 오늘날 터키의 보드룸인 이곳에 또 다른 세계 불가사의인 거대한 마우솔레움이 있었습니다. 왕 마우솔로스와 그의 아내 아르테미시아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 기념물은 영원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통치자들의 야망의 구현이었습니다. 카리아의 통치자였던 마우솔로는 기원전 4세기에 살았습니다. 그의 영토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당대의 위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항해했던 독립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마우솔로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카리아의 국경을 확장했으며 할리카르나소스가 번성하는 문화 및 경제 중심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카리아의 수도를 할리카르나소스로 이전한 것이었고, 여기서 그는 궁전의 요새화와 물론 나중에 전설이 될 마우솔레움을 포함한 장대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카리아의 수도를 할리카르나소스로 이전한 것이었고, 여기서 그는 궁전의 요새화와 물론 나중에 전설이 될 마우솔레움을 포함한 장대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우솔로는 그의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아내이자 누이인 아르테미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로도 유명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마우솔로스의 충실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에서도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그녀는 지성, 교육, 카리아의 위엄을 강화하려는 열망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동시대인들과 후손들을 감탄하게 한 문화유산을 창조했습니다. 기원전 353년 마우솔로스가 사망한 후 아르테미시아는 상실감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고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는 장대한 마우솔레움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념물은 매장지일 뿐 아니라 마우솔로스와 카리아의 위엄을 상징해야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너무 깊이 잠겨 마우솔로스의 재를 마시며 항상 그 일부를 자신과 함께 가지고 다니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과장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의 슬픔과 헌신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마우솔레움 건설을 위해 아르테미시아는 당시 최고의 거장들과 건축가들, 즉 사티로스와 피테아스, 그리고 유명한 조각가 스코파스, 브리악시스, 레오하르, 티메페우스 등을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마우솔레움이 남편을 기리는 데 합당한 것이 되도록 각 단계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야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건설은 미래의 건축 걸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마우솔로스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자신의 슬픔을 가장 위대한 예술로 바꿀 수 있었던 여성으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은 왕 마우솔로스와 그의 아내 아르테미시아의 매장지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스타일의 조합으로 감탄하게 했던 뛰어난 건축 걸작이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그리스, 카리아, 페르시아 건축의 요소를 결합하여 카리아 문화의 다면성과 여러 문명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마우솔레움의 높이는 약 45m로 당대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직사각형 기초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계단식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기초는 견고함과 위험을 상징하며 전체 구조물에 강력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기초 위에는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이오니아 양식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기둥이 솟아 있었습니다. 총 36개의 기둥이 가볍고 우한 구조물을 지지했습니다. 기둥 사이에는 신화와 위대한 업적의 장면을 묘사한 장식 패널이 있었으며
이는 마우솔로스의 신성한 위엄의 아이디어를 강조했습니다. 마우솔레움의 피라미드 모양 지붕은 특별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것은 27개의 계단식 층으로 구성되어 꼭대기에서 수렴되었고 마우솔로스의 모습을 묘사한 마차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인물은 마우솔로스의 승리와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마우솔로스 자신이 조종하는 마차는 마치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의 권력과 불멸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우솔레움의 조각 장식은 별도의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스코파스, 브리아크시스, 레오하르, 티메페우스는 건물의 내면에서 작업하여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의 산분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유산을 반영하는 장면을 창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묘사 중에는 아마존 전투, 바다 장면, 신들과 영웅들이 참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우솔레움의 강면은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술가들의 솜씨와 개성을 반영했습니다.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의 조상은 실물 크기로 만들어져 마우솔레움 꼭대기에 배치되어 숭배할 만한 통치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의 세부 사항, 옷의 주름, 표정, 자세의 역동성은 고대 조각가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은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이 웅장한 구조물의 일부는 살아남아 과거의 위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무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하고 고대 건축가와 조각가들의 솜씨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존된 표편 중 하나는 조각 구성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19세기의 발굴 중에 발견되었으며 현재 런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존 전투, 바다 장면, 신화 속 생물을 묘사한 부조 패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그 시대의 예술적 솜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우솔레움이 만들어진 문화적 맥락을 밝혀주며 왕 마우솔로스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힘과 권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전쟁과 영웅주의 주제가 당시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채색 및 조각의 흔적이 보존된 기둥 및 건축 세부 사항의 파편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마우솔레움이 그리스, 카리아, 페르시아 스타일을 결합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보존된 이오니아식 기둥머리는 고전 그리스 건축의 영향을 증언하며 일부 장식적 모티프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할리카르나소스가 동양과 서양의 전통이 교차하는 문화적 교차로로서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마우솔레움의 피라미드 모양 지붕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붕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붕의 일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기둥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조각상 마차로 꼭대기를 장식하려는 계획이 얼마나 야심찼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우솔레움에 대한 또 다른 정보원은 비트루비우스와 플리니우스와 같은 고대 작가들의 서면 증언과 후대의 연대기 작가 및 여행자들의 글입니다. 그들의 묘사는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마우솔레움의 전반적인 모습을 재구성하고 할리카르나소스 생활에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존된 파편과 묘사를 함께 모으면 마우솔레움을 예술과 공학의 걸작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대 건축가와 조각가들의 솜씨가 얼마나 높았는지 이해하게 해주고 이 무덤이 지중해 지역의 건축 발전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마우솔레움은
왕 마우솔로스에 대한 기억의 기념비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적 천재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을 지나 우리는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태양이 비추는 로도스 섬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세계 불가사의인 로도스의 거상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를 찬양하는 이 기념물은 용기와 힘의 상징이 되어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게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로도스는 전략적 위치와 해상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원전 305년 이 도시는 키프로스 통치자 데메트리오스 폴리오르케테스의 360일간의 포위를 겪었습니다. 로도스 사람들은 도시를 방어하여 강인함과 흔들리지 않는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패배한 후 포위 장비를 남겨야 했고, 이는 승리자들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로도스 사람들은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고 도시의 수호자로 여겼던 헬리오스에게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위 공격에서 남은 전리품은 팔렸고 얻은 자금은 장대한 기념물, 즉 로도스의 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상은 로도스의 위엄과 독립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섬의 힘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린다의 조각가 하레스는 12년 동안 거상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거상의 높이는 약 33m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거상은 자랑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태양신 헬리오스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고 머리는 신성한 빛을 상징하는 태양 광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헬리오스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항해자들에게 길을 안내했으며 그의 모습은 존경심과 섬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상이 항구 입구에 서 있었고 배들이 그의 다리 사이를 통과했다는 인기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버전은 아마도 예술적 허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조상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그 전설을 강화합니다. 실제로는 거상은 아마도 육지에 항구 근처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보호와 번영의 상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 건설은 그 장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로도스 사람들이 그 안에 담은 깊은 상징주의 때문에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조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통합, 자부심, 그리고 강력한 적에 맞설 수 있었던 도시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거상 자체의 건설 과정은 집단적 승리의 행위였습니다. 모든 사회 계층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전리품 판매부터 건설 작업까지. 도시 주민들은 단순한 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했던 그들의 강인함과 독립성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모든 기여는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거상을 헬리오스에게 바치는 아이디어 자체가 로도스 사람들의 신성한 정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가 정당하다고 믿었고, 조상은 가장 강력한 적조차 결단력과 믿음으로 행동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거상의 위치였습니다. 그것은 로도스에 접근하는 배들을 맞이하고 방문객들과 상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렇게 위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해결책이 아니라 지중해 세계에서 힘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로도스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은 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며, 로도스는
정복할 수 없는 도심을 알렸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념물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지진 중 하나로 파괴되었습니다. 비극은 기원전 약 226년경에 발생했으며 강력한 지진이 로도스 섬을 흔들었습니다. 높이 약 33m에 달했던 거상은 강한 지반 운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조상의 파편들이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상태에서도 거상은 그것을 본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많은 여행자들이 거대한 조상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만 로도스에 왔다고 썼습니다. 지진 이후 로도스 사람들은 조상을 복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델포이 신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신들의 뜻에 징후라며 조상을 파괴된 상태로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로도스 사람들은 예언에 복종했고 거상의 잔해는 수세기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상의 파편들은 기원 후 6세기까지 땅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아랍 정복자들이 로도스를 점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상의 잔해는 해체되어 금속으로 팔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잔해들을 운반하는데 900마리의 낙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파괴에도 불구하고 거상의 유산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창조물은 용기, 강인함, 통합의 상징이 되어 고대 작가들뿐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거대한 조상의 원형이 되었으며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수많은 조상 제작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힘과 통합의 상징으로 서 있던 로도스의 거상을 지나 우리는 이집트로 가서 포로스 섬에 세워졌던 또 다른 세계 불가사의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도착합니다. 이 불가사의는 그 공학적 솜씨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해 구조물 중 하나가 된 엄청난 실용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지중해의 가장 큰 무역 및 문화 중심지 중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통치하에 기원전 3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이 도시는 빠르게 중요한 국제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포로스 섬에 의해 보호되는 그의 항구는 알려진 모든 세계에서 온 선박들을 받았지만 수중 암초와 얕은 물로 인해 항구 진입이 위험했습니다. 등대의 필요성은 항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주요 해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열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등대는 헬레니즘 시대의 기술 발전과 야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높이는 100m가 넘었고 당대 가장 높은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 규모의 첫 번째 등대였으며 그 빛은 최대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등대는 금속 거울을 사용하여 태양광선을 반사했으며 밤에는 정상에 거대한 불이 타올랐는데 이는 선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 유지되었습니다. 등대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길잡이였습니다. 많은 고대 작가들은 그 작동 방식에 감탄하며 거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들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등대는 항해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무역, 문화, 과학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의 빛은 마치 도시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세계의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프로톨레마이오스 통치자들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학적 성과를 헬레니즘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는 야망과 결합하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상인뿐만 아니라 학자, 여행객, 예술가들을 끌어들여 그 위대함에 감탄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단순한 당대의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건축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진정한 건축 및 기술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의 구조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자연의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해결책을 결합했습니다. 등대는 큰 블록의 밝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블록들은 납스터드로 연결되어 구조에 견고함과 내진성을 부여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했던 지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블럭이 흔들릴 때 약간 움직이도록 하여 파괴를 방지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등대의 구조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세 개의 수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부는 전체 구조물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대한 사각형 기초를 나타냈습니다. 중간 부분은 바람 저항을 줄이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 팔각형 타워였습니다. 상부는 원통형 타워로 가장 가벼웠으며 불이 타올랐던 플랫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세 단계의 해결책은 등대에 시각적 우아함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등대의 가장 놀라운 기술적 특징 중 하나는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데 사용된 거울이었습니다. 광택 처리된 금속 표면은 빛을 먼 거리로 보낼 수 있게 하여 낮 동안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밤에는 타르 불이 꺼지지 않고 큰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불은 거울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에서 반사기술 사용의 초기 예 중 하나였습니다. 등대의 내구성은 재료의 품질과 구조의 신중한 설계뿐만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에게 그것의 상징적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등대는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숙련도를 상징했으며 따라서 당시 최고의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기술조차도 등대를 자연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수세기 동안 서 있었으며 항해 지침뿐 아니라 문화적 상징으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956년, 1303년, 1480년에 발생한 일련의 강력한 지진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등대는 폐허가 되었고 그 돌들은 오늘날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요새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포로스 섬에 솟아있던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후대 등대의 발전, 항해 구조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의 혁신적인 구조와 규모는 후대 등대 건설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학적 성취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등대를 다기는 구조물이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해자들을 위한 길잡이가 아니라 권력, 힘, 문화적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유용성과 미학 및 상징주의를 결합한 이 아이디어는 외부에서 건설된 등대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등대는 단순히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항구 도시의 지위를 강조하는 건축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기술적 측면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기초,
팔각형 및 원통형 타워를 포함하는 다층 구조는 유럽과 아시아 해안에 건설된 많은 등대의 프로토타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단계 구조는 바람과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했으며 불을 유지하는 것도 용이하게 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데 사용된 거울 기술은 효율성 면에서 현대 기술에 뒤떨어졌지만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방향성 빛의 원리 자체는 항해 광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대 등대는 프레넬 렌즈와 복잡한 광학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실제로 빛의 반사가 항해자들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알렉산드리아 등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서 등대의 상징적 역할 또한 포로스 등대로부터 계승되었습니다. 항해자들에게는 등대는 단순한 구원의 길잡이가 아니라 희망, 위험 극복, 집으로의 접근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헤라클레스 탑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이건 역시 등대이며 동시에 위험과 자유의 상징을 포함한 많은 현대 등대는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7대 불가사의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대부분은 보존되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자연재해부터 인간의 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을 파괴로부터 보호했던 이 장엄한 구조물들. 건축가와 건설자들은 돌, 나무, 대리석을 사용하여 숙련도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튼튼한 재료조차도 파괴되기 쉽습니다. 자연재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 년 동안 서 있었던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은 지진으로 파괴되어 땅에서 쓸려 나갔습니다. 로도스의 거상, 지진조차도 가장 튼튼한 구조물을 용서하지 않고 자체 무게로 부러뜨립니다. 인간 활동도 손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위로 자랑스럽게 솟아있던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지진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사용했던 사람들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비슷한 운명이 다른 불가사의들에게도 닥쳤습니다. 어떤 것은 전쟁에서 파괴되었고, 어떤 것은 해체되어 재사용되었고, 어떤 것은 단순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극적인 손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을 것입니다. 7대 불가사의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로도스의 거상이나 헤로스트라토스에 의해 불타버린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같은 손실의 동일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가 견고한 비결은 그들의 힘에 있습니다. 불가사의를 건설한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너무 거대하고 시대를 앞선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불가사의들, 더 우아한 것들은 취약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야망, 천재성,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의 상징으로 여전히 기억합니다. 불가사의의 운명은 가장 위대한 업적조차도 일시적이지만 그것을 보존하고 전달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7대 불가사의의 복원 및 현대적 등가물은 고대 걸작의 기억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영감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원본은 사라졌지만 기자의 피라미드를 제외하고 그 위대함은 전 세계 건축가, 예술가, 엔지니어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불가사의는 문자 그대로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고고학자와 건축가들이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유적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전은 개별 기둥과 폐허의 형태로만 존재하지만 그것의 복원은 기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함을 복원하려는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신전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현대 기술은 그것의 우아함을 전달하는 상세한 3D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고대 불가사의 부활 시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상 여러 번 거대한 로도스의 거상, 새로운 동상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비극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더 지진에 강한 구조물을 제안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알렉산드리아 등대도 현대적 등가물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와 건축가들은 그것이 다시 항해 및 인간 기술의 상징이 되도록 그것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집트에서는 원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현대 등대 건설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복원 외에도 우리는 고대 불가사의의 경위를 표하는 새로운 불가사의 창조를 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의 건축 야망은 불가능한 것을 창조려고 했던 고대 문명을 연상시킵니다. 거대한 타워인 부르즈 할리파는 현대 거상처럼 도시 위로 솟아올라 현대 기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예술의 조화는 또한 싱가포르의 수직 정원이나 밀라노의 유명한 옥상 정원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반영됩니다. 이 현대 정원들은 땅 위의 낙원에 대한 고대 꿈이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7대 불가사의의 운명은 인간의 영감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억에 대한 찬사뿐 아니라 인간의 꿈이 역사 자체로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